네, 전국적으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또 한 번 부동산 규제 지역을 추가로 해제했습니다. 이제 남은 곳은 서울과 과천, 하남 등 경기 4곳뿐인데요. 향후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종원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6월 달도 그렇고 9월 달에 이어서 이번에 또 규제 지역을 해제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죠. 네, 이제 4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해제가 된 건데 네. 저희가 이번 세 번째 해제는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선 뭐 이번에 그 해제한 특징을 좀 간단히 좀 짚어보면요. 네. 이게 서울은 물론 빠졌고요. 서울은 이제 집값 상승이 진원지니까 아마 해제되더라도 마지막에 해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이게 과천, 성남, 하남, 광명입니다. 네. 이 지역은 여전히 규제 지역으로 남았다는 점. 그리고 인천 지역과 세종 지역은 거의 다 풀렸습니다. 이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남은 지역들은 역시 서울과 좀 인접한 인기 지역이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한 3가지 배경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미국발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고 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 과거에도 보면 자산 시장이라고 그래서 뭐 코인과 주식, 주택 시장도 흔들렸던 게 사실이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우선 거래 급감, 거래 절벽 현상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거래가 전국적으로는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서울은 70%가량 급감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대책 내용이 보니까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급감을 방지하기 위한 게 1차적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0년 만에 최대 하락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거래 급감을 방지하고 또 가격이 갑자기 이렇게 가파르게 급락하니까 이 2가지를 막기 위한, 한마디로 말하면 소위 경착륙을 막기 위한 그런 비상 조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이번 대책이 나온 게 시장 흐름과 관련해서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좀 시의적절한 조치가 아닐까. 뭐 정부도 선제적 조치라고 말했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딱 맞는 조치가 나온 것으로 보여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거래 급감을 방지하고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서 좀 시적절했다라고 평가를 네. 해주셨는데 저희가 앞서 이제 지도를 통해서도 보여드렸지만 서울과 다 붙어 있습니다.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은 이제 유지가 됐거든요. 그 이유 네. 조금 자세히 한번 짚어주실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고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 이렇게 이제 3가지 이 규제 지역은 등급이 있습니다. 네. 이걸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조정 대상 지역이 가장 낮은 단계거든요. 이건 거의 다 풀렸습니다. 지방은 다 풀렸고 수도권도 풀렸고 이번에 세종시도 마지막으로 좀 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조정 대상 지역이 좀 개념이 어렵죠. 네. 사실은 집값 상승률이 최근 3개월간 물가 상승률보다 1.3배 이상일 때 지정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집값이 내리니까 더 이상 이런 조건을 충족할 수가 없는 거죠. 투기 과열 지구라고 하면 말 그대로 투기가 우려되거나 집값이 너무 과열되었을 때 지정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인천을 비롯해서 경기도 4곳을 제외하고는 다 이제 거의 해제가 됐습니다. 이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남겨진 곳들은 아무래도 이제 2가지 우려. 하나는 인기 지역이고 또 집값이 언제든지 좀 오를 수 있다라는 점, 또 개발 수요가 풍부하다는 점 이런 것 때문에 남겨놓았는데 아마도 부동산 경기가 더 꺾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침체 상태가 더 심화되게 되면 뭐 이 4곳뿐만 아니라 서울의 외곽, 뭐 노도강이나 금강구라고 그러죠. 네네. 전국적으로는 강남마저도 아마 규제가 해제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전국 대부분 지역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영향이 있을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대출의 문턱이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선 이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이게 가장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시잖아요. 네네. 우선 5가지가 완화가 됩니다. 규제가 하나씩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역시 대출 규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는 세금이 완화가 되고요. 3번째는 우리가 청약 제도가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매 제한이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되고 이 다섯 번째는 또 재건축이 좀 수월해집니다. 네. 그래서 먼저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가장 이제 커다랗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출 규제와 세금 부담이 완화된다 하는 점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선 조정 대상 해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LTV 규제가 LTV라고 해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비율인데요. 이게 현재 50%인데 이게 70%로 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완화가 되죠. 집값이 만약에 이제 1억 원이라면 7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졌다. 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거는 물론 이제 투기 과열 지구는 좀 다릅니다. 50%까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주택자 이 LTV 우대 한도가 4억에서 6억으로 주택 가격이 좀 높아졌습니다. 서울시 아파트의 한 채당 가격이 한 10억 5천만 원이고 수도권이 6억 정도거든요. 네. 그런 걸 감안하면 이렇게 6억으로 한도를 올리는 것도 현실적으로 부합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활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좀 폐지가 됐습니다. 뭐 이런 점들도 아마도 이제 서민이나 무주택자나 생추자들이 주택을 사기에는 그만큼 대출 문턱이 낮아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율도 한 번 또 설명을 드릴까요? 네네네. 네, 세율도 좀 큰 변화가 오는데요. 양도소득세, 우리가 종부세 이런 세금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세금의 종류를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 지역에서 이제 해제가 되면 주택을 샀을 때부터 팔 때까지 전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중에 이제 아무래도 대출과 함께 세부담이 완화되는 거에 관심이 높을 텐데요. 세금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살 때는 취득세가 있고요. 두 번째 보유할 때는 우리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라고 해서 종부세가 있고 네. 채권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취득세는 1에서 3%로 이렇게 낮아지고 지금은 중과세율이라고 해서 4에서 12%까지 몹시 높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1에서 3% 정도로 좀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 종부세도 세율이 좀 낮아집니다. 특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세부담이 많이 낮아진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양도소득세도 크죠. 6에서 45%인데 이게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75%에 달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정상세율 이제 기본세율이라고 그러죠. 6에서 45%까지로. 그러니까 세부담이 많이 낮아진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잠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추가로 들어온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경찰서 정보계장 이태원 참사 발생 후에 헬로윈 기간 안전을 우려하는 내용의 정보 보고서를 부당하게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용산서 정보과 정모계장이 오늘 낮 12시 45분쯤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가족들이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정 계장은 다른 직원을 시켜서 정보 보고서를 작성한 정보관의 업무용 PC에서 문건을 삭제하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회유와 종용을 한 혐의로 특수본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숨진 채로 발견됐다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추가로 들어온 소식은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대담으로 주택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 대출의 문턱이 낮아지고 세금의 부담이 낮아진다는 소식까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청약 관련해서도 미분양이 많이 늘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 지금 이렇게 규제 지역이 대부분 해제되면서 이 부분에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상당한 변화가 옵니다. 우선 청약 제도의 큰 변화는 이제 우리가 한번 당첨이 되면 최대 한 10년 정도에서 이렇게 재당첨이 금지된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한 7년으로 좀 줄어들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 말을 의미하는 바는 분양권 전매도 이제 쉽게 사고 팔지 못하게 해놨었는데 이제 그 기간이 줄어들므로 해서 분양권 거래가 다소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고 재당첨 제한 기간은 우리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당첨 금지도 있었고
또 한 번 당첨이 되면 다음 당첨 때까지 그 기간이 10년이었는데 이게 7년으로 이렇게 좀 줄어들게 됩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1주택자나 다주택자가 다시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면 청약 시장이 다소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사실 최근에 문제점 중에 하나는 청약 미달 사태가 많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약 미달 상태가 나오니까 미분양이 증가했죠. 네. 미분양이 3만 2천에서 4만 천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물론 평균 미분양 한 6만 호에 비하면 아주 심각한 단계는 아니지만 급격하게 미분양이 좀 늘어났는데 이 청약 시장의 수요가 좀 다소 증가할 가능성은 좀 커졌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다주택자들 또 자녀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청약 문턱이 좀 낮아졌다. 그런 점에서는 좀 다소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앞서 이제 원장님께서 이번 규제 해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때 시의적절했다. 네. 그리고 그 배경으로 거래 급감을 방지하고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서 경착륙보다는 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네. 조치였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네. 앞으로 실제로 좀 연착륙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 이번 조치로 그럴 가능성은 좀 커졌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또 금리의 급등,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받을 가능성, 이게 모든 것이 사실은 미국발 금리 인상에서 촉발된 거잖아요. 네네. 그게 결국은 경기 침체 우려를 낳았고 실물 경기가 침체 내지 불황이 깊어지면 결국 자산 시장이라고 불리는 주택 시장도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게 과거 97년 말에 있었던 IMF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 위기 사태가 다시 올 것인가, 이게 가장 불안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좀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주택 통계를 보면 거래 절벽에다가 가격 급락 현상이 겹쳤어요. 여기다가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내려가고 있고, 좀 전에 설명드렸던 미분양 증가, 미계약 증가, 미입주 물량 증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를 미리 알려주는 신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지표가 안 좋았는데 이번 대책의 발표로 인해서 이제 거래가 뭐 숨통이 좀 트인다 그럴까, 본격적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러나 실수요자들, 특히 이 젊은 층 20, 30대를 비롯해서 MZ세대를 비롯해서 이제 수요가 다소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거래가 좀 증가하면서 급매물이 소화가 되고 또 가격이 하락이 가파르게 이루어졌는데 이런 점들이 좀 완화된다는 점에서 경착륙보다는 연착륙 가능성을 좀 높였다. 그리고 이번 대책이 끝이 아닐 거예요. 아마 계속해서 규제 완화 대책이 차례대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뭐 그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이게 언뜻 생각했을 때는 집값이 계속 낮아지면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이게 거기에 대한 뭐 위험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아, 그렇죠. 지금 현재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도 그건데, 저도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앵커께서 굉장히 날카롭고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정책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좀 다릅니다. 네네. 사실은 집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을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팔고 싶어도 팔리지도 않고 채상권 행사가 안 되니까 네네. 이게 좀 시장이 안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죠. 그래서 집값이 좀 유지되거나 천천히 떨어졌으면 좋겠다. 아마 정부도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반면에 무주택자의 생각은 좀 달라요. 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소위 말하면 집값과 전세값이 너무 급등했잖아요. 지난 5, 6년간. 그러니까 서울 같으면 집값이 2배 내지 3배 오른 게 보통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처음 떨어지기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무주택 입장에서는 오른 거에 비하면 집값 하락폭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바닥에 와야 저점 매수를 할 수 있을 텐데 아직도 집값은 내가 사기에는 부담스럽다. 네. 그러니까 금리도 부담스럽고 대출 규제 DSR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뭐 많이 풀어줬다고 합니다만 종부채 원리금 상환 제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경제도 안 좋잖아요. 네. 소득도 늘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두 가지 시선이 좀 존재한다는 말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와중에 이제 정부가 잘 균형 있는 정책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규제가 풀리면 그렇다고 해서 집값이 많이 떨어지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이 과연 집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전세 가격은 내린다고 하지만 지금 보면 전세 가격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택 보급률이 낮아서 말하자면 적정한 주택 보급률은 105%인데 서울은 주택 수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전세는 좀 내리더라도 월세가 또 오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주택 서민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런 제도가 체감에 와닿지도 않고 서민 주거 복지 향상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DSR 규제가 묶여 있는 한 대출 규제, 이렇게 금융을 완화하는 효과도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특히 이 자금이 부족한 또 영끌 MZ 세대가 집을 사기에는 여전히 집값도 높고 현실적인 벽은 높다는 점에서 좀 추가적인 서민 주거 복지 대책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부동산 얘기를 해야 해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서울의 집값을 좀 알아봤는데 네. 그동안 많이 떨어졌다 해서 좀 기대를 갖고 봤는데 거의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지진 않은 것 같아서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주택자들, 이제 실수요자들의 구매는 이게 구매까지 이어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걸까요? 네,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하나는 무주택자의 고민은 지금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지금 집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네네. 좀 떨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집값의 문턱은 높고, 이게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걸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서울은 여전히 우리 중산층이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했을 때 18년에서 2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도 사실은 집값은 한 30~40%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한 배경도 네. 사실은 아직은 서민이 돈을 모아서, 특히 월급쟁이가 돈을 20년이나 모아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미 집값 수준이 높은 것이거든요. 예, 그런 면을 좀 볼 수가 있고, 무주택자인 경우는 제가 조언을 좀 드릴게요.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도 좀 고민이 많을 텐데, 저는 한 가지는 집값이 언제까지 내릴까 하는 건데, 이거는 과거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IMF 외환위기나 2008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면 집값이 고점 대비해서 평균 35% 정도 빠졌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최근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면 한 4 내지 5년간 집값이 내리면서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30에서 50%가량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은 불패다라는 이런 신화는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진실이. 뭐냐 그러면 강남은 오를 때는 가장 먼저 오르고 내릴 때도 가장 늦게 내리지만 네. 사실은 하락폭은 가장 깊다는 것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국이 이제 이번에 0.5% 빅스텝을 하고 우리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적어도 저는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는 한 집값은 오르기 어렵다는 것은 이거는 대원칙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더라도 저의 이건 좀 개인적인 의견도 있고 과거 데이터 분석을 해본 결과이기도 한데 추가로 좀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네네. 또 길게 보면 내년까지. 그래서 이때까지를 좀 지켜보시고, 두 번째는 무조건 관망하는 게 답이 아닙니다. 이제 상기 신도시도 있고 또 오늘 다시 또 김포 신도시도 오늘 좀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도심 복합에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신규 분양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청약 통장을 이용해서 뭐 가점제가 됐든 추첨제가 됐든 이러한 소위 신규 분양을 노리는 전략, 그다음에 이제 경공매 매물도 내년부터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 저가 급매물이나 경공매를 노려서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쉽진 않습니다. 예, 쉽지는 않지만 네. 또 우리 방송과 또 열심히 들으시면 답을 네. 찾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무주택자인 분들은 내년 하반기까지는 지켜보되 조금, 네. 관망은 최소한 답이 아니고 상반기는. 최소 상반기까지는 네, 그때 지켜보고. 되면 시장의 이 분수령, 이 방향성이 나타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하나 들면 네네.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이제 종료하고 바로 하락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네. 만약에 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다시 금리 하락으로 가거나 아니면 지금은 이 실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거라는 우려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제도 살아나거나 그리고 이제 유동성이 좀 팽창이 된다면, 유동성이 확장, 지금과는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면 의외로 주식시장과 더불어 주택시장도 이 하락이 조기에 마감이 되고, 어쨌든 현재 생각은 내년은 좀 어둡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만약 경제가 좀 살아나고 금리가 인하된다면 2024 내지 25년경은 다시 바닥 찍고 오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꼭 좀 유념해서 시장의 흐름을 면밀히 관찰한 뒤에 내 집 마련해도 현재는 늦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잠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고점 대비해서 뭐 엘사 아파트가 27억에서 19억 5천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걸 하락률을 보면 앵커께서는 많이 안 떨어졌다고 그러시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한 20% 마포도 반값이 나왔거든요. 떨어진 곳이 많아요. 다만 이게 통계에 반영이 안 되는 게 한두 개 급매물 가격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통계에 좀 반영이 안 되는 통계의 착시 현상도 있는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지금보다 한 10% 이상 떨어진다면 그때는 무주택자, 실수요자도 내 집 마련.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얘기, 그다음에 이제 5개 강력시 정도의 얘기니까 이걸 감안해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방안 중 하나로 청약 통장을 통한 뭐 신규 분양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인지 이게 인기 지역에만 청약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양극화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네, 그렇게 되죠. 지금 양극화 현상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죠. 이제 분양가가 이제 낮은 곳, 시세보다 낮은 곳은 여전히 인기를 끌립니다. 그러니까 착한 분양가가 나오는 것은 실수요자들이 여전히 몰리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입지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입지, 누가 봐도 주거 입지가 좋다. 말하자면 교육이나 교통이나 편의시설이나 공원 등이 있는 이런 지역들은 누구나 다 선호하죠. 트렌드가. 이런 것들은 입지가 좋은 것은 인기가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GTX ABCD 들어보셨잖아요. 새로운 교통망이 확충되는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은 여전히 부동산 경기가 좀 침체되더라도 인기를 끌 것이고 반대로 분양가가 너무 높거나 또 입지가 조금 여리하거나 또 미래의 변화가 적은 지역들, 이제 비성장 지역 이런 지역들은 아무래도 앞으로 미분양이 좀 늘어나고 또 실수요자들부터도 좀 외면받을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규제 완화를 조금 더 과감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더 과감한 규제 완화라고 한다면 어떤 방안들이 더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죠. 우리나라처럼 사실은 이렇게 규제가 많은 나라는 없어요. 사실은 웬만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자율에 맡겨 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특징이 있어요. 투기 수요가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 개입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고 또 부동산을 많이 선호하는 그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있죠. 제가 볼 때는 뭐 예측이 어렵지 않은데 하나는 정책이 존재하는 근본 목표는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복지 향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규제 완화가 나올 수 있는 카드는 굉장히 규제가 많았기 때문에 반대로 이걸 풀어주는 것. 또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부동산이 침체, 냉각이 되어서 부양 대책이 오히려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뭐 이런 뜻이 이런 상황도 좀 나올 수 있는데 잠깐 정리하면 앞으로 시장 안정, 그러니까 매매 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얼마나 안정되느냐에 따라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 수단 카드는 굉장히 많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융이나 세금이나 전매 제한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좀 남아있다. 재건축 포함해서. 두 번째는 서민주거복지와 관련해서는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여전히 가장 힘든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뒤늦게 집을 산 MZ세대. 집값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니까 최악의 상황, 이중고를 겪고 있던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더 힘든 사람은 사실은 전월세, 특히 월세를 사는 젊은 저소득층, 주거 취약계층이거든요. 이분들을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분양주택을 조금 더 과감하게 이럴 때일수록 좀 늘려주거나 주거 바우처 제도라고 해서 지금도 20만 원 정도는 지급합니다만 적어도 주거비 월세의 절반 정도는 미국이나 영국, 독일을 보니까 정말 저소득층, 힘든 젊은 층을 위해서는 주거비의 한 절반 정도 월세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주거 바우처, 주거 급여 제도도 좀 한시적이지만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결국에는 그 서울까지 규제가 완화될 수도 있다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시기는 혹시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부는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나온 것 같고요. 과거 경험을 보면 보통 2월이나 3월에 나옵니다. 만약 내년 2월, 3월 소위 말하면 부동산 성수기죠. 이때가 되어도 지금처럼 거래 절벽, 거래 실종과 가격 급락 현상이 나타난다면 정부는 추가
이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네. 되면 아무래도 지금 남아 있었던 아까 경기도에 4군데 있었잖아요. 하남, 성남, 과천, 광명 이런 지역이 우선적으로 풀리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이 풀린다면 과거에 규제했을 때 규제를 했던 적은 강남부터 마용, 성광 이렇게 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노도강, 노원구나 도봉구나 강북구 이런 외곽 지역부터 풀어주면서 맨 마지막에는 역시 강남과 용산 네. 이 지역은 인기 지역이고 집값의 상승의 진원지니까 이 지역을 마지막으로 푼다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나온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마 부동산 경기 침체가 내년까지 지속이 된다면 이러한 카드를 규제 완화는 전면적으로 다 전방위적으로 해제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